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굉장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치주를 갖고 있는 것이 가치 투자다라고 동일시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가치주에만 투자하는 것이 가치 투자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주식계의 허준 이건규 르네상스 자산운용 대표님이 또 오랜만에 이제 책을 쓰셔가지고 예. 오랜만도 아니죠.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은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2019년도에 썼던 거 같고요. 4년 지났나요? 3권? 제가 혼자 쓴 거는 두 번째 책이고요. 아, 공저였구나. 예. 근데 공교롭게도 이건규 대표님 쓰신 책은 다 이게 뭐야? 자주색? 이거 보라색? 네, 보라색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출판사에다가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사실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제목하고 책 표지는 출판사에서 출판사에서. 결정을 해요. 아니 공교롭게도 근데 다 보라색 표지였어가지고 지금까지 쓰신 책들이 네, 다. 그렇죠. 저는 마지막으로 받아봤을 때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보랏빛 남자. 네. 이 책이 제목이 워런 버핏 익스프레스입니다. 익스프레스. 요렇게 지으신 이유가 혹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거 가치 투자 워너비를 위한 단기 속성 마스터 클래스. 네. 뭐 약간은 좀 자극적인 부분도 좀 있긴 한데 네. 이게 워렌 버핏을 이제 제목으로 좀 내세울까 말까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네네네. 출판사하고도. 왜냐면은 버핏이 굉장히 좀 많이 훌륭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이게 이 책은 이제 그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은 해석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 생각은 이렇다. 이래서 이제 얘기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명은 사실은 제가 느끼거나 경험했던 걸 위주로 많이 썼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했다라기보다는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다시 곱씹어서 이제 독자들에게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워런 버핏은 썸네일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메인 그 컨텐츠나 이제 이야기는 워렌 버핏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대가들은 이렇게 얘기했고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부분이 전반적인 플로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버핏 이야기만 이제 넣기에는 사실 약간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조금 공백이 있는 부분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대가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꺼내서 이제 좀 더 첨언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한국형 네. 가치 투자 그리고 실전 전략 네. 약간 이제 20년 넘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해 오시면서 직접 겪었던 거랑 본인이 터득한 지혜를 네. 나눠주는 것도 있고 또 부록으로 투자 대가들의 명언도 같이 또 수록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볼 게 많은 책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버핏이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그러니까 버핏이 책을 쓴 적은 없지만 버핏의 이야기만 다 모아놔도 이게 운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커버가 되는구나. 네, 그렇죠. 대부분 다 이미 얘기를 했구나라는 부분이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버핏이 투자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인생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러니까 적지 않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삶의 지침이라든지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약간 현실적인 세계에서 뭐 생활적인 부분이나 마인드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투자 관련된 부분이 한 80% 그리고 어떤 인생이나 지혜 관련된 부분이 한 20%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몇 가지 좀 추려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네. 책을 통해서 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네. 어떤 것부터 좀 들어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좀 장기 투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장기 투자.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네. 싶은데요. 이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제임스 사이먼스 회장이란 분이 예. 엄청난 수익을 거뒀던 걸로 좀 유명해요. 거기는 뭔가 그 알고리즘 같은 네, 거 짜서 맞습니다. 네, 그분이 20년 동안 이제 66%의 수익을 냈거든요. 연평균. 연평균 66%요. 네, 매년. 근데 이제 버핏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15에서 20% 정도씩 매년 이제 수익을 거뒀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제임스 사이먼스 회장보다 버핏이 한 5배 정도 자산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지만 이게 자산이 거의 한 4배, 5배 정도 많은 이유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일찍 투자를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장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랜 기간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장기 투자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을 오래 갖고 있는 이게 아니라 네, 그렇죠. 오랜 기간, 이제 시장에 오랫동안 이제 오래 머물러 있고 이제 주식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제임스 사이먼스 회장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 투자를 했고요. 이제 버핏 같은 경우에는 11살에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92세까지 이제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60년 정도 투자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건기 대표님도 앞으로 한 저도 50년 목표가 이제 오랫동안 투자하는 게 목표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이제 해안을 같이 이제 공유해주거나 이제 정말 뭐 30년, 40년, 50년 가는 펀드 매니저들이 거의 전무한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제 제도권에서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오랫동안 시장에 머물러 있고 무약 하나만 이제 제 생각을 조금 더 이제 공유해드리고 이제 나눌 수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30년, 40년 후에도 이제 주식계 허준 선생님 모셔가지고 와이스트리트에서 같이 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저는 되게 그런 거 되게 꿈꾸거든요. 예, 그래서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60대, 70대 돼서도 본인의 이제 계속해서 근데 전제 조건이 있겠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뒤처지면 안 않으면은 되죠. 이제 사실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그게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조건이 돼야지만이 이제 충분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30년, 40년 뒤에는 무슨 세대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당시에 뭐 MZ세대나 젊은 세대들하고 또 말이 통해야 되고 그때는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 40년 후에 저희가 이러고 앉아서 이렇게 배이만해져서 얘기를 하고 있어도 네. 이해를 해 주실 뭐 거라 나올 수 믿습니다.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런 꿈을 꿔야죠. 그래서 오랫동안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 책에도 보면은 네. 많은 분들한테 그런 타이밍 네. 관련된 질문을 받으신다고. 네. 실제로 많은 분들 만나보면 그런 것부터 많이 물어보죠. 대부분 정말 많은 질문이 지금 들어가도 되는 시기인가요? 이제 언제 나와야 돼요? 엑시트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이제 본보기로 정말 보여준 것이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My holding period is forever라는 말을 할 정도로 주식은 그냥 영구적으로 보유하는 거지 언제 타이밍을 재서 사거나 팔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주식은 항상 보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사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라고 이제 질문 주신다고 하면은 답변하기가 되게 곤란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주식을 갖고 가지 않아야 되는 시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어떤 경우냐면은 더 이상 주식시장이 이제 버블이 많고 너무 이제 자사의 버블을 껴서 더 이상 사고 싶은 주식이 없을 때가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기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책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버블이 끼었을 때 정말 주식들이 다 비싸게 느껴질 때는 쉬어야 될 때다. 근데 책으로 쓰신 것처럼 그런 시기는 사실 거의 없었고 그렇죠. 시장이 많이 불타오를 때도 싼 주식은 있었죠. 다만 이제 비중 조절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런 시기에는 이제 싼 주식들도 조금씩 이제 사라지거나 적어질 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싼 시기에는 주식을 100% 혹은 레버리지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시기에는 뭐 주식을 60%만 가져간다든지 40%만 가져간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자산 배분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정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이 버블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버블이 꺼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싼 주식들도 더 싸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전반적인 시장이 좀 고평가됐다고 판단되면은 그러니까 자산 배분 차원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는 부분은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뭐 예를 들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서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획기적인 눈에 띄는 수익을 내는 구간이 엄청나게 짧은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피터 린치가 얘기한 거는 한 3에서 4% 정도 구간에서 전체 수익의 한 90% 이상을 달성한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시간으로 해요. 봤을 때 되게 100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전체 수익이 나는 거 거의 3, 4 정말 3, 4% 정도밖에 불과한데 그 기간에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은 수익률이 그냥 획기적으로 떨어져요.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주가가 이제 모두가 예상하지 않았지만 이제 주가가 급등했듯이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시장이 안 좋아, 경제가 안 좋아라고 주식을 안 들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만약에 주식을 안 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 내지는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한 4%, 뭐 10% 정도 내외 정도 수익밖에 안 될 정도로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식을 장기 보유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이유를 대라라고 하면은 언제 주식이 오를지 모르니까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책에도 쓰신 것처럼 피터 린치 1980년대 5년 동안 주가가 네. 연간 26.3%씩 네. 상승했다. 다만 이 수익의 대부분은 단 40일 동안 발생했다. 네, 그렇죠. 5년 동안 이제 40일 동안 이제 주식을 안 꺾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이제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거의 나머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대부분. 그렇죠. 횡보 내지는 이제 조정을 받거나 기다리거나 뭐 이런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혹자들은 이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사자마자 상한가도 맞고 네.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단기간에 사도 되네. 네. 단기간 팔아도 되잖아. 뭐 네. 이렇게 하실 수는 네.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한 번 맞출 수는 있어도 네. 계속해서 꾸준히 맞힌 사람은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장기 시계열로 쭉 가다 네. 보면 네. 점점 더 그 확률은 희박해져 그렇죠. 가는 거죠. 네. 언제나 드는 그 논란이기는 한데 성장주냐 가치주냐 요것도 요 책에 당연히 담겨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요 부분도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네. 그러니까 버핏도 그렇고 멍거도 그렇고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은 정말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은 구분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굉장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가치 투자다라고 이제 동일시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저는 가치 투자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많은 투자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가치주에만 투자하는 것이 가치 투자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 내에서도 이제 해외 네. 투자자를 예를 들면은 켄 피셔나 필립 피셔 같은 경우에는 네. 가치 투자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굉장히 성장주 투자에 가까운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이제 자산 가치에 베이스를 한 정말 이제 자산주 투자 내지는 가치 투자에 가까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가들의 투자 방식이 사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거든요. 절대적인 성장, 절대적인 가치 이렇게 놔두고 봤을 때 스펙트럼 안에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버핏 같은 경우는 이 스펙트럼 안에서 중간 정도 단계가 있다고 하면은 중간보다는 조금 더 성장에 가까운 게 버핏의 투자 방식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책의 그 47페이지 보니까 네. 가치 투자 대가들의 투자 스타일을 네. 표로 딱 요약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요거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네. 혼자 몰래 보려고. 네. 그래서 이제 존 네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중간으로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싼 영역. 근데 그 싼 게 자산 가치가 아니라 이제 수익 가치로 이제 기준을 했을 때 싼 주식들을 샀던 대가들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치 투자자마다 이 스펙트럼이 다 다른데 그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다 대가를 이루었다. 한 가지의 투자 방식에서. 근데 이 스펙트럼 안에서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느냐, 여기에 속해 있나라는 부분은 본인 스타일에 맞느냐를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은 투자 방식은 없다. 다만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나 투자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자신만의 가치 투자 틀이 있으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틀만 이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다른 투자 방식에 대해서 논란을 할 필요도 없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부분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면 되는 거죠. 너는 왜 그런 투자를 하니? 나는 이런 스타일인데 저 사람은 뭐 어떤 스타일이 그럴 필요조차 없다라는 거죠. 사실. 아예 없죠. 그리고 이게 가치주에 투자하냐 성장주에 투자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불필요한 논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가치주냐 성장주냐라는 부분의 구분도 너무너무 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가치주냐 성장주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성장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향후에 뭐 자동차용 반도체라든지 M&A라든지 뭐 새로운 것들 사업을 좀 붙여가면서 로봇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붙여가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제 낮아진 주가 레벨이라든지 이제 보유 자산이라든지 배당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가치주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투자자로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가치주냐 성장주냐라는 부분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네.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가 본질적인 투자자로서의 질문이지. 그렇죠. 이게 가치주냐 성장주냐라는 구분에 대한 논쟁은 전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어떤 주식의 성격, 현재 밸류에이션 상태를 분류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을 굳이 스타일로 네. 나눠가지고 너는 어떠니 저는 어떠니 이렇게 할 필요조차 없다. 이 네. 83페이지 보니까 네. 성장주와 가치주,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놓으신 표도 네. 굉장히 좀 유익한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분류를 다시 한번 해본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치주 투자자랑 성장주 투자자랑 사실 이제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프 투자라는 주식 유형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이면서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합리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네. 가치 투자자들도 이제 성장을 추구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아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영역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수익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된 주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주식들은 인기 주식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성장주 투자하는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왜냐면은 이익 성장이 나오는데 싼 주식이기 네. 때문에. 근데 당연히 이제 가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가치 대비해서 이제 싸고 이익이 성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를 좋아하느냐 성장주를 좋아하느냐 이런 거와 관계없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영역이다. 다만 조금 성장성이 굉장히 좀 높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주 성향의 투자자들이 좋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성장주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교집합은 없지만 그 나머지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교집합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설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저는 주식 투자 핵심 내지는 가장 큰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계속해서 초과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 기대치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하면은 PR 60배라고 하더라도 100배라고 하더라도 주식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과거가 다 증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장에서 좀 인기가 많을 때, 그 시기에 특성을 살펴보면은 PR이 60배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좀 높았지만. 네. 거의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시장의 예측치를 항상 매 분기마다 한 분기도 빠짐없이 그걸 이겨서 실적이 더 잘 나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고 밸류에이션이 높았지만 주가가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 한 2년 반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부분은 어닝에 대한 어떤 기대치나 이제 어닝의 성장률이 좀 떨어진 부분 그리고 이제 규제가 들어간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2년 반 이후에 최근까지 분기 실적이 한 번도 시장의 컨센서스,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선 적이 없고요. 계속해서 하회했어요. 최근 한 2년 동안은. 카카오가.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PR 60배라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은 결국엔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대치를 넘어서면은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다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싼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 만약에 하회한다고 하면은 그 주식은 오르기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PER 5배가 네, 5배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치를 계속 하회한다라고 보면은 그런 주식들은 강하게 반등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 부분을 다 떠나서 결국엔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설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고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가장 베스트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장주를 너무 이제 폄하하거나 바라보지 않거나
편견을 갖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하는 부분이 있죠. 92페이지 보니까 네. 2010년부터 19년까지 10년 동안 네. 어닝 서프라이즈 강도별 종목 수익률도 이게 실어주셨어요. 역시 시장을 놀라게 하는 좋은 실적이 나오면 그 종목의 수익률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주식 투자하는 데서 굉장히 좀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결국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내부자 정보를 빨리 캐서 예,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먼저 캐치한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정보 없냐, 정보 없냐 이러고 있죠. 유혹이 굉장히 좀 크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는 반복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역정보도 상당히 좀 많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물론이고 네, 그 부분은 아주 기초적일 것뿐만 아니라 그런 정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가능성이 저는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정보를 얻었을 때 과연 내가 정말 초기에 얻었느냐 네. 그리고 정말 시장이 다 아는데 내가 마지막에 알게 됐느냐 이 부분을 되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뒤늦게 알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내부자 정보를 보고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결국엔 내가 공개된 정보를 굉장히 열심히 수집하고 공부를 해서 시장에서 아직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매우 높은 확률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먼저 캐치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매우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의 핵심은 결국에는 그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 이건규 대표님이 많이 강조하시는 게 정보 우위에 서려고 하지 마라. 네. 지식 우위에 서려고 네, 노력하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식 초고수들은 네. 실적 추정을 다 이제 계산기처럼 정확히 하실 수 있을까라는 거 하나랑 네. 정말 공개되어 있는 정보만 모아서 실적을 대략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네.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는 종목까지도 우리가 가서 미리 사놓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저희도 항상 맞추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맞추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리고 정확하게 맞추면은 누가 되든지 다 떼부자가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네. 부분은 그만큼 이제 맞추기가 만만치는 않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맞긴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부분을 근사치라고 하더라도 이제 근사치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정확한 수치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사치를 맞출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주가라는 부분하고 같이 연동돼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내가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로 생각되는 기업이 있는데 주가가 별로 오른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 부분을 미처 인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이제 틀리진 않을 것 같긴 하고요. 다만 내가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로 생각했는데 주가도 이미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하면은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은 반영됐을 확률이 높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측치라는 부분하고 주가라는 부분하고 동시에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그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공개 정보 내에서 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근사치라도 맞추려는 네.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을 했을 때 네. 그때 싸게 살 수 있는 네.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